백악관에서 한 행정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를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라. 뭔가 성과를 내고 있어서 급하게 낸 건가? 지금 아이온2 같은 경우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2년 안에 그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젠슨왕 같은 경우도 2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젠슨왕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젠슨왕도 양자 컴퓨터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패권하고 달려 있다고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보다 이걸 늦게 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자, 연초에 뜨거웠던 양자 컴퓨터가 메모리 반도체에 밀려서 살짝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다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또 핵심 하드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양자는 새로운 AI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은 양자 시대의 현실과 투자 기회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혹시 모르실 분 계시니까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AI 융합학부 김학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워낙 몰라서 좀 기초적인 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양자 컴퓨터라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계산은 빠른 컴퓨터 네, 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이 정도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계산이 빠르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계산을 일단 쉽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네. 빨리 계산할 수 있는가. 네. 첫 번째는 양자의 중첩 현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컴퓨터는 0, 1로 계산이 되잖아요. 네. 얘는 딱 0, 1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조합이 들어갈 수 있죠. 0.1, 0.9의 조합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네. 그런 계산이 빠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얽힘.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으로 얽힘을 만들었다. 하나 뽑아보니까 빨강이었다. 뒤에 뽑아볼 필요 있습니까? 무조건 파랑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미 이제 답을 그런 알고 거를 있다.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뭐 간섭,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계산해 본 다음에 답을 내거든요. 얘는 답이 안 될 것 같은 거 그냥 일단 무시하고 가요. 좋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계산들이 다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사람의 뇌라는 게 기계보다는 계산이 느리죠. 네. 하지만 판단은 빠르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시냅스로 연결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른 뉴런으로 딱 전달할 때 쓸데없는 건 다 빼버려요. 요약해서 전달할 것도 다 추상화시켜서 해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계산의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양자 컴퓨터도 다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산을 줄일까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갑자기 이제 월가나 이 빅테크에서 양자 얘기를 다시 시작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양자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아주 반응성이 강한 아이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동이라는 건 남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건드려서 계산을 하면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가동이 된다. 근데 결국은 양자의 활동에 의해서 컴퓨터를 가동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거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양자의 활동이 정상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럼 양자의 상태가 깨진다고요. 오류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73도, 뭐 절대 온도 0 여기까지 내려가 주면 네.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되고 그때는 양자의 활동이 되게 정상화돼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마이너스 273도가 쉽습니까? 네. 유지하기가. 그럼 결국은 그걸 못 맞춰주면 에러가 나는 거고 또 막 자기장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주위에서 다른 전파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조그만 칩 안에 그 양자의 계산 단위를 큐비트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큐비트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충돌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에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오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는 계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양자가 네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계산해도 양자는 편해진다. 에러를 덜 내고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예전에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막 계산하다가 에러를 내면 사람이 스탑시켜요. 네. 그리고 오류 수정 코드를 넣어주고 그다음 다시 계산하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러지 않고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쭉 봐요. 그러다가 결과 나오는 걸 딱 보고 얘 지금 제정신 아니구만. 이걸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내는 건 어떤 패턴의 오류다. 그럼 미리 에러가 나기 전에 인공지능이 이 오류 수정 코드를 미리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이 가능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는 이 방향으로 한번 돌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되감기 하잖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안 그러면 에러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번 돌리고 되감으려다 보면 벌써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계속 연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감기를 통해서 오류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뭐 구글의 퀀텀 에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에 계산할 걸 슈퍼컴퓨터가 3년에 계산할 걸 뭐 2시간 만에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한참 이제 그 고무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결정적으로 오류를 저감해주는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그맣게 계산하자는 거죠. 에라 작게. 네. 대신에 그거를 레이저 광통신으로 연결하자.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정리를 해보면은 확실히 AI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예. 예전에 많았던 오류를 조금 AI가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게 발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뭔가 신기술 네. 좀 줄여갖고 뭔가 연결해갖고 많은 걸 해보자. 그렇죠. 그걸 양자 네트워크라 그래요. 양자 네트워크. 네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그거 성공했죠. 네. 그래서 이쪽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양자 기술이 이제 좀 예.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최근에 그게 획기적이었어요. 획기적이었다. 근데 그 교수님 오늘 저희가 또 양자 컴퓨터를 갑자기 주제로 가져온 이유가 지난달 22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서 한 행정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내용이 2030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를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라. 네. 이게 백악관에서 명령이 나왔다 그래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양자 내성 암호 PQC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고 이게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암호책을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암호책은 거의 소인수분해로 돼 있거든요. 143이 뭐 곱하기 뭐야?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네. 1초 안에 대답해봐 그러면 인공지능은 한참 많은 조합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는 금방 뚫어요. 11 곱하기 13이면 바로 그냥 나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 안 하니까 계산을 덜하는 능력. 뭐 이런 거 아까 이제 간섭을 통해서 계산을 덜하는 능력을 극대화한 게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실제로 쓰려면 양자 내성 암호가 있어야 그걸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면은 모든 비밀보다 뚫릴 테니까. 일단은 양자 내성 암호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 양자 컴퓨터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 빨리 준비하자. 그러니까 시장은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또 그 커지고 얘기가 있다. 그 얘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백악관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서두를 것이냐 하는 거죠. 네. 결국은 패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빨리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계산하면 나보다 앞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계산 능력의 끝판왕이 뭐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패권이 양자 컴퓨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미국이 중국한테 질 수 없는 분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조설해도 가장 보조금을 먼저 주는 데가 어디냐면 국방이죠. 그러니까 국방에서 보통 전쟁할 때 암호로 다 통신하지 않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깨요? 가장 빨리 계산해서 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양자 컴퓨터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우리한테 교란 주파를 계속 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죠. 위성으로 이제 적의 어떤 그 동태를 살피고 있어요. 이게 슬쩍 보니까 제가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구만. 그 해석을 굉장히 빨리 해낼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국방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투자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교수님,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은 가장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코인 하는 분들이 또 이걸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들이 양자 컴퓨터 등장하면은 이 암호가 뭐 풀려서 네. 말 그대로 암호화폐인데 암호가 풀리면은 이거 꽝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개인 키를 만들잖아요. 그 개인 키 안에는 사람의 실명, 그다음에 거래의 목적물,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개 키를 만들거든요. 여기에는 언제 얼마큼 거래됐는가. 그러니까 그 거래를 많은 사람들이 공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키를 갖고 공증을 하고 공개 키는 누구나 볼 수 있고.
근데 그 공개 키를 만약에 역산해가지고 개인 키를 뚫어버리면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비밀 정보들이 다 새나가고 결국 그 탈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 역산하는 게 불가능해요. 공개 키로 개인 키를 못 뚫어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0m를 걸어갔어요. 네. 근데 제 그 걸을 때마다 보폭이 다 틀려요. 그러면 나는 몇 볼을 걸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무수한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양자 컴퓨터는 그거를 금방 뚫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뚫는 전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이라고. 네. 아까 뭐 쓸데없는 계산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방 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 키의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있다가 탈취했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딱 나오면 그거 갖고 개인 키를 뚫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지금 공개 키를 보관했다가 네네. 실제 기술이 나오면 확 넣으면 톡 튀어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내성 암호를 먼저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코인하는 분들의 걱정이 이유가 있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양자 내성 암호라고 있는데 네. 이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어느 정도 뭐 기술이 개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부터 뭔가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뭘 계산 못할까요? 지금 자기가 에러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에러를 왜 못 내겠어요?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양자 컴퓨터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위주로 이제 암호를 만드는 거죠. 어.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의 패턴을 인식한다. 네. 그러면 눈, 코, 입, 사람의 얼굴의 윤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병렬로 딱 놓고 인공지능은 막 연결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러이러한 패턴이 있고 다 계산한 다음에 사람의 얼굴에 이런 패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진을 딱 갖다 주면 이거 어디서 하는 누구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다 끝내고 대답하죠. 네.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 계산하다가 약간 좀 우주인같이 생긴 얼굴이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로 넘어간다고요. 나 사람 아니네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네. 수가 없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양자 내성 암호에다가 끝까지 다 풀어야 해결되는 문제를 내놓는다. 그러면 건너뛰면은 뭔가 문제 생기는 이런 거 그러니까 만드는 거네. 양자의 어떤 그런 우월성이라는 걸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일반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나 결국은 문제를 그거는 다 끝까지 계산해야 풀린다. 이러면 양자의 우월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막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양자 컴퓨터도 마치 인공지능처럼 하나하나 결국 다 해봐야 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월한 게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양자를 약간 어리석게 만들어 놓느냐 뭐 이런 그런 문제를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역시 이 암호를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응이 센 게 네. 금융권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오거든요. 이 이유가 역시 뭐 돈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님의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해야죠. 근데 그 반대로 남보다 돈을 더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공격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아비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예, 차익 거래. 예. 그러니까 별로 위험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들이 금융시장에서 잠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따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네. 남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불로소득을 먼저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그 컴퓨터 알고리즘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다 한 번에 다 까먹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천천히 오르다가 급하게 무너지죠.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많은 컴퓨터들이 많이 돈을 서로 나눠 갖고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꺾어질 때 한 방에 이제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들은 못 팔고 그동안 먹었던 걸 다 토하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증시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네. 1982년에 클라크하고 루빈스타인이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상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블랙쇼스 모양을 이용해 가지고 원금을 보장한다. 그리고 먹을 때는 이제 그 차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죠. 페이오프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계들이 막 쫓아붙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오르면 컴퓨터가 잃어도 되는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예. 컴퓨터가 이 공포감이 있습니까? 없죠. 네. 컴퓨터는 그냥 두려움을 모르죠. 그러니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82년부터 주가가 올라서 87년까지 계속 올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관에서는 나 먹었으면 됐어. 그러고 이제 팔려고 그랬어요. 에브리바디 다 샀어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확 무너졌죠. 네. 그게 블랙 먼데이예요. 하루에 20% 그냥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계산 능력이 좀 안 좋았던 컴퓨터는 다 손실을 봤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익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면 하여튼 어떤 그 컴퓨터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 관리죠. 보통 이제 그 리스크라는 게 리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지불하는 거. 만약에 리스크를 양자 컴퓨터 통해 가지고 잘 미리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면 적은 위험을 지불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low risk, high return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 이런 게 참 좋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먼저 도입할 수 있다면 남들은 느린 컴퓨터고 나는 예. 뭔가 조금 빨리빨리 하니까 예. 조금 더 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금융가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산 능력이 결국은 네. 이 돈을 버는데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뭐 금융계 전체가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큰 차이가 있겠죠. 위험 관리에서부터 뭐 포트폴리오가 예. 다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차원에서 가장 낮은 위험을 지고 지불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금융사가 어디냐. 내가 돈을 어디다 둬야 가장 낮은 리스크를 지불하고 높은 리턴을 나한테 줄 수 있을 것일까. 바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예, 높은 수익률을 주는데 다 돈이 그쪽으로 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사람마다 그런 금융상품은 많이 구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옵션으로 연결해요. 옵션이 마치 접착제나 마찬가지죠. 네네. 다 옵션으로 여러 상품을 막 연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옵션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그 옵션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옵션의 가격이라는 게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그 행사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터치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옵션의 가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양자 컴퓨터로 그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옵션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더 많은 옵션을 쓸 수 있고 그렇다면 더 많은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아까 슈카님이 말씀하신 리스크 관리. 네네. 예를 들어 요즘 잘 안 오는데 가끔 블랙 스완이 오죠. 그러니까 네. 쓰나미가 한번 온다고요. 네네. 그거를 한번 피할 수 있는 업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레벨이 달라져요. 완전 다르죠. 예,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죠. 요즘 30%만 조정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테일 리스크를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장수할 수 있는 떼돈 벌 것 같은데요. 예, 만약 그러니까 되기만. 예. 그거를 양자 컴퓨터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받고 있는 분야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또 화제가 된 게 하필이면 또 2030년까지라고 이 기한을 못 박았거든요. 네. 이 2030년이 이제 많이 안 남았다 보니까 뭔가 이 진짜 그 전에 뭐 풀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이게 나와서 그러는 건가? 양자 컴퓨터가 뭐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고 있어서 급하게 낸 건가? 이 행정명령을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제일순항은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온2 같은 경우도 아까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2년 안에 그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보통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우주항공에서 쓰는 그 복잡한 계산들을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논리 큐비트, 그러니까 계산에 참여하는 그 논리 큐비트 수가 적어도 1000개는 돼야 돼요. 지금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 2028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800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논리 큐비트 수를. 지금 1000개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8000개로 예. 1000개면은 이제 계산이 상용화가 가능한데 그 8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러가 적게 나는 조그만 칩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레이저 광통신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이제 개발되거나 또는 예. 된다고 이제 가정하면서 이제 가는 거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못하지 않을까? 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어떤 목표를 낸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때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월가의 돈을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사람들의 예측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 월가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양자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를 축소한다. 연구를 축소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네. 반대로 저 JP모건은 양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자, 이런 의견을 냈다 그러는데
이런 시각 차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았어. 좀 양자 컴퓨터 개발되려면 멀었어. 뭐 이런 20년 남았어. 그냥 그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JP 모건은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먼저 나올 거야. 뭐 이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JP 모건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나올 그러니까 거였습니까? 지금 가장 양자 컴퓨터 업계에서 혁신이 뭐라 그랬죠? 어떤 걸 갖고 오류를 이제 줄여 나가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네트워크로 양자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그게 뭘로 연결하죠? 그러니까 레이저 광통신으로 연결하죠. 근데 그게 양자 컴퓨터 업계만 쓰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반도체 그 통신을 할 때 지금은 구리선을 쓰죠. 네. 그 좁다란 구리선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지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그 저항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발열이 엄청나요. 그러면 신호는 다 새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1초에 수십 테라바이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건 구리선으로 불가능해요. 뭘로 가능할까요? 레이저 광통신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통신 쪽에서 지금 레이저 광통신이 막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도 마찬가지죠. 레이저로 이제 통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이전에 이 레이저 광통신 인프라가 막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이 양자 네트워크가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덕분에 양자 컴퓨터가 자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JP 모건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기 전에 이제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IBM과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들이 양자 컴퓨터를 언제 판매합니까? 그랬더니 판매보다 자기들은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빅테크들이 양자 컴퓨터 뭔가를 구축한 다음에 우리는 그걸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마이너스 273도를 유지하려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어떤 전파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이제 초전도 방식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도 양자를 안 써요. 근데 이온, 칼슘 같은 이온을 쓰죠. 근데 그거를 진공에다 딱 가둬 놓고 레이저로 막 쏴가서 거기서 이제 파장 나오는 걸 갖고 계산하거든요. 그 체인버를 만들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거를 에브리바디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잠깐 내려받아서 이걸 사용해라,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신약 개발이죠. 신약 개발할 때 소재라는 게 어떤 뭐 사람 몸에 있는 항체,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뭐 화학약품,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걔네들이 서로 붙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약물들이 사람의 수용체 어디를 건드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업체가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컴퓨터를 돌리고 있어요. 이 최적의 조합을 찾느라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5분 만에 끝낸다. 뭐 어때요? 그러니까 1년 매출이 뭐 수조 원씩 되는 그런 블록버스터를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양자를 잠깐 내려받아서 그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진짜 미래에는 이 빅테크가 양자 컴퓨터는 본인들이 갖고 있고 어딘가에 우리는 그 클라우드 다운받아서 계산만 싹 지키고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클라우드 시대가 온다. 그럼 이제 교수님 본격적으로 제가 투자 전략을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빅테크들도 양자 그 연구를 하니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 같은 주식을 사면 양자 주식도 같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순수 양자 기업 아니면 이런 빅테크 투자 어디가 조금 더 현실적인 투자라고 보십니까? 빅테크는 좀 심심하지 않아요? 하려면은 순수한 업체가 낫죠. 물론 이제 빅테크가 뭐 리소스가 많으니까 잘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런 순수 양자 기업들도 거기서 일하다 나온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게티 컴퓨팅이다. 그럼 체드 리게티라는 사람이 IBM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만만치 않고, 오히려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선호하는 경향도 많아요. 순수 양자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는 괜히 국방 정보를 넘겨줬다가는 이게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니까 얘네랑 약간 좀 배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순수 양자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투자하려면.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기업은 아이온큐. 아까 양자 네트워크를 가장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성공을 했다 그랬죠. 네네. 왜 그러냐면 얘네는 이온 트랩 방식이에요.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을 진공에다 가두고 그거를 전기장으로 딱 고정시킨 다음에 레이저를 막 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빛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이 신호예요. 근데 그 빛이 레이저하고 비슷해요, 파장이. 원래 레이저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레이저에다가 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지금 뭐 논리 큐비트 뭐 1,000개면 된다 그랬는데 2년 안에 8,000개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 양자 네트워크를 자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젠슨왕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젠슨왕도 지금 양자 컴퓨터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아까 레이저로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단 레이저부터 투자했어요, 걔는. 그래서 코히런트라든가 루멘텀, 마벨 테크놀로지 다 양자 네트워킹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예. 여기 일단 20억 불씩 투자를 했고 예. 그다음에 확실히 여러 변수로 계산하는 건 인공지능이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그러니 양자가 잘하는 거 인정하자. 우리는 인공지능은 결국 양자랑 잘 네트워킹 하는데 주력하자. 그래서 MVQ 링크, Q.Q 뭐 이런 거를 자꾸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양자를 연결하는 거를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양자가 이제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각자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예. 이걸 인공지능만 시키면 너무 많이 잡아먹고 뭐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잘하는 걸 이렇게 연결하면 더 좋은 성능이 날 수 있다. 괜히 인공지능 갖고 양자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걔가 잘하는 거 인정하고 우리는 걔가 나오는 결과만 잘 가져다 쓰자. 예. 뭐 이런 얘기고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파를 그대로 신호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치명적인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온 트랩 방식보다도 10,000배 빨라요. 10,000배요? 예, 그러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73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류도 네. 많이 나고. 예.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사실 약간 이 초전도 큐비트가 약간 반도체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리선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레이저 광통신으로 2년 내에 바꾸겠다는 거죠.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러면 이 치명적인 빠른 강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게티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 D-Wav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역이 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최단 거리는 어디지 지금? 이렇게 되면 대전은 거쳐 가야 돼. 그리고 어떤 경로는 시속 80km를 넘을 수 없어.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최적 경로는 어디야? 라는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용화가 가장 빠를 거예요. 근데 적용되는 범위는 적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매력도는 약간 좀 포텐셜은 좀 떨어지지만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기업별로 좀 특징이 있고 네네. 또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양자 산업을 조금 장기 성장 산업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기대감이 앞서고 있으니까 일단 오르면 좀 정리했다가 기대감이 꺼지면 또 들어갔다가 예. 뭐 이런 산업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분산 투자하는 게 맞죠. 분산 투자 역시. 그 다음에 네. 한번 샀으면 트레이딩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보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틀렸으면 그 돈을 버리는 게 맞고 예, 하나만 성공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승부를 보는 게 바이앤홀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되게 늦게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라이트 형제가 1901년에 인간이 이 창공을 날려면 한 50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언제 날았는지 아세요? 2년 뒤예요. 2년. 1903년에 날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날고 싶은 욕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혁신을 이뤄낸 거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지금 2년 내에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기대보다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뭘까요? 욕망이 역시 강해서 그런. 그거 개발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양자 컴퓨터를 손에 넣으면 걔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하고 달려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늦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보다 이걸 늦게 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정말 스타트업 중에 완전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나는 게 실패하더라도 얘가 뭐 10배, 100배 수익을 거둬주면서 나머지를 예. 이제 복구하지 않습니까? 예. 약간 스타트업 투자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지금 입장에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아이온큐 리게티를 얘기했어요.
근데 걔네가 사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걔네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안 될 리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생각보다 혹시 늦게 올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분명히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돈을 이쪽으로 쏠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군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아무래도 이 양자 기술도 이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뭐 AI에 좀 중심이 되는 반도체나 뭐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디에서 좀 경쟁력을 좀 찾고 어디를 좀 투자하고 이래야 될까요? 일단 양장 내성 암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세계에서 해킹을 가장 즐겨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하고 북한 아니에요? 아니요. 네. 걔네가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이제 미국에 관련된 그 국방 정보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정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 갖고 있는 나라가 물론 미국도 갖고 있어요. 근데 뚫기 어렵잖아요. 가장 만만한 나라가 한국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내성 암호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 그 수학적인 능력 같은 거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도 결국 제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계산하고 있는데 밖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차단하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반도체나 OLED 공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엔지니어링 능력에서 앞서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3도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를 결국은 이제 액화시켜서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63도까지 계속 눌러야 돼요. 네. 막 누르면 열이 막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열 교환기로 빼요, 열을. 그 밀폐된 상태에서 갑자기 단열 팽창을 팍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럼 급냉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훈련들이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달해 있으니까 네. 이 냉각 기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앞서 있다.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제조 뭐 이쪽은 한국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옛날에 많은 제조 시설들이 사실 AI 들어오면서 이 전기 회사도 옛날에 진짜 말 그대로 전기 성과라는데 AI 데이터 센터 향 무슨 회사를 바뀌면서 막 주가가 10배씩 뛰었거든요. 네. 만약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기업들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리게트 컴퓨팅이 지금 에러를 많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은 이제 그 구리배선으로 다 연결을 하는데 차게 냉동시켜야 있잖아요. 냉동시켜야 되는데 그 냉동고를 만드는 업체가 세계에서 2개밖에 없어요. 걔네가 독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기술의 발전은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각국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양자 시대를 준비 또는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 양자 시대 정말 우리 앞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등장할 수 있을지 또는 누가 양자 시대의 승자가 될지 아마 투자자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학주 교수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